안녕하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제가 외도를 한 후 남편은 18년 동안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한 지붕 아래서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초여름 서울에 찌는 듯한 초약볕은 사람을 쉽게 짜증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빵빵하게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실 안에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3년 전 퇴직한 국어교사 김미영 58세입니다. 연미색 실크 블라우스 위에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교육자로서의 기품을 최대한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아들 또래로 보이는 정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지적이면서도 엄격해 보였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진료실 안, 그가 두툼한 차트를 넘길 때마다 서걱거리는 종이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퇴직 교사 모임 친구들의 권유로 정기 종합검진을 받으러 온 참이었습니다. 58세.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은 낡은 자동차처럼 몸 곳곳이 삐걱거리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저 역시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흔한 노인성 질환 정도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이 초음파 결과지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의학적인 우려와 탐색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영 환자분, 자궁 초음파 결과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보이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업병 탓인지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저는 유의할 점이라는 말에 온갖 불치병을 상상했습니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선생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요. 정 선생님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치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학적 질문이니 대답해 주십시오. 최근 부부관계는 규칙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지신 게 언제쯤입니까? 그 질문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정성껏 공들여 포장해온 정숙하고 행복한 아내라는 껍데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18도로 맞춰진 에어컨 바람 아래서도 관자놀이에 식은땀을 흘리며 얼어붙었습니다. 부부관계라니? 규칙적이라니? 그 단어들이 어찌나 사치스럽고 쓰라리게 들리던지요. 18년. 2008년의 그 운명적인 날 이후 무려 18년 동안 남편 강철민과 저는 단 한 번도 서로의 몸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초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함께 밥을 먹고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며 모범적인 지식인 부부 행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원목 현관문이 닫히면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저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벽돌이 아니라 경멸과 죄책감으로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벽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붉어진 채 너무 오래 침묵하자 정 선생님은 제가 전형적인 보수적인 한국 여성이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는지 부드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초음파상으로 자궁에 가벼운 유착 흉터 같은 게 보입니다. 최근 성관계 빈도를 알아야 새로운 감염 위험이나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쓴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거짓말을 할 순 없었지만 진실을 고백하는 건 먹은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저는 구두 앞코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남편과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각방 쓴 지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드니 각자 편하게 자는 게 좋아서요. 정 선생님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태도를 되찾고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저를 군중 한가운데 발가벗겨 놓은 듯한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환자분, 자궁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하나 보이는데요. 예전에 부인과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올해 37살 된 아들 하나 자연분만으로 낳은 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 배에 칼을 댄 적도 수술을 받은 적도 없어요. 혹시 차트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흑백 필름의 얼룩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차트는 틀림없습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외과적 수술이나 깊은 시술로 인한 섬유화 흉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환자분께서 잊으신 건 아닐까요? 저는 일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머리가 빙빙 도는 채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무심할 정도로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흉터라니? 내가 수술대에 올랐던 걸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몸인데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하지 않나? 아니면 요즘 기계가 너무 좋아져서 노화로 인한 흔적을 흉터로 착각한 걸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테헤란로의 번화가와 빽빽한 빌딩 숲을 지나면서 제 기억은 제 인생이 어둡고 차가운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의 질문이 제 머릿속 낡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행복을 산산조각 냈던 2008년의 그 여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옛날의 강철민을 기억합니다. 부산 출신의 무뚝뚝한 남자였지만 아내와 아들을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던 모습.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저를 몰래 훔쳐보던 그 시선들. 그 모든 것은 그 해에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우리 결혼 생활은 영혼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쇼윈도 부부인 우리는 그저 눈 감을 날만 기다리며 한 집에 사는 동거인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그 미스터리한 흉터는 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2008년 저는 40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40대 여성을 활짝 핀 꽃에 비유하지만 가을바람 앞에서는 한없이 위태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국어 교사였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엔지니어였고 아들은 명문고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모범생이었으며 서초동 한복판에 번듯한 2층 양옥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철민은 좋은 사람, 아니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넉넉하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만 너무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공대생의 경상도 남자라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면 현금 봉투를 툭 던지며 당신 사고 싶은 거 사. 내가 사오면 또 촌스럽다고 할 거 아냐? 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저녁을 먹을 때도 뉴스만 보거나 현장 지시 전화를 받다가 코를 골며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아들 지훈이는 수능을 앞둔 고3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다 집에 오면 제 방에 틀어박혀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널찍한 집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완벽한 가정을 꾸려놓고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서적 교감과 이해에 굶주린 중년 여성의 고독이었습니다. 제 영혼에 그런 균열이 가고 있을 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음악 교사였습니다. 저보다 5살 연하에 호리호리한 체격과 살짝 긴 머리,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거칠고 무뚝뚝한 철민과는 정반대로 서진은 예술과 섬세함의 결정체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음악실에서 통기타를 치며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기타 선율은 제 메마른 심장 구석구석으로 마법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나 수업에 관한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진이 제 옷차림을 칭찬하고 제 목소리가 낭만적이라며 치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칭찬은 독이 든 사과와 같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 목말라 있던 저 같은 여자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이었죠. 우리는 음악과 문학을 핑계로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저를 삼청동이나 덕수궁 돌담길 같은 제가 평소 가보지 않던 운치 있는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유재하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제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요동쳤고 죄책감이 들면서도 가슴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미영 선생님, 눈빛이 참 슬퍼 보여요. 어느 날 북촌 한옥마을을 거치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눈을 가진 여자는 주방에서 요리나 할 게 아니라 시와 음악으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해요. 지금 들으면 헛웃음이 날 유치한 멘트지만 2008년에 제게는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서진과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냄새와 시멘트 냄새를 풍기며 철근과 콘크리트 얘기만 하는 철민.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별과 인생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서진. 이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비교는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교과 모임, 아픈 제자 병문안, 방과 후 지도 등 핑계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옷차림에 더 신경을 썼고 화장은 짙어졌으며 향수도 뿌렸습니다. 철민은 천안의 대형 건설 현장을 감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를 전적으로 믿었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저를 찌르면서도 동시에 불륜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저와 서진의 관계는 어두운 카페에서의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자동차 안에서의 다급한 포옹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폭우를 만난 것처럼 서진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덕성도 20년을 함께한 남편도 저만 바라보는 고3 아들도 모두 잊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사랑이라 착각하며 내 손으로 내 가정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 여름 날씨처럼 제 감정도 너를 띄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있을 땐 황홀하고 들떴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들을 볼 때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밀함이 주는 기묘한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었습니다. 화려한 빛만 mod느라 제 날개가 잿더미가 되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2008년 6월의 어느 눈부시게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철민은 천안 현장에 문제가 생겨 밤늦게나 올 거라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주말 내내 독서실에서 친구들과 수능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서진에게 연락해 교회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서진은 양평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엔 북한 강변을 따라 숨겨진 방갈로식 카페들이 많아 아주 은밀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학교 교직원 친목 야유회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민은 아무 의심 없이 햇빛 뜨거우니까 모자 꼭 챙겨 쓰고 재미있게 놀다 와. 고3 엄마 노릇하느라 당신도 힘들었잖아.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찔렸지만 애인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모든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새로 산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철민이 화이트데이 때 사주었으나 촌스럽다며 서랍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서진의 차로 갈아탔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양평에 도착해 남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구석진 방갈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고 서진은 언제나처럼 로맨틱한 속삭임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쏟아지는 애정을 만끽했습니다. 이참에 철민과 이혼하고 서진과 재혼할까?
하는 아찔한 상상도 했지만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루라도 더 이 순간을 즐기자. 그때 방갈로 쪽으로 쿵쿵거리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서진은 옆방 손님인가 보죠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가 해주는 실없는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엄마! 등 뒤에서 들려온 비명 같은 외침에 저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서진의 품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 고개를 돌린 순간 제 눈앞에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갈로 입구에는 지훈이와 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9살 소년의 앳된 얼굴은 경악과 고통으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가방끈을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민, 그는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공사판의 햇볕에 검게 그을렸던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뻘겋게 핏발이 선 두 눈이 저와 서진을 꿰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천안 일정이 일찍 취소되어 남편이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들까지 데리고 제 야유회 장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했지만 수희 아저씨는 그런 행사는 없다고 했고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위치 추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빡했던 것인데 철민이 제게 사준 최신 폴더폰에는 가족 안심 위치 추적 기능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찐득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이 소름 끼치게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로맨틱하던 내 연인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테이블에 고개를 처박은 채 두 남자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겁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입술이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달려들어 불륜남의 멱살을 잡거나 제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던 격렬한 분노보다 그의 섬뜩한 침묵이 수만 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철민은 자신을 기만하고 배신한 아내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뼈저린 경멸과 처참한 실망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자, 지훈아.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여긴 더러운 곳이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비수였습니다. 더러운 곳. 그가 아내가 있는 곳을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철민이 돌아섰고 평소 듬직했던 그의 넓은 등은 수천 톤의 철근을 짊어진 것처럼 초라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존경과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낯선 죄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따라 쏜살같이 뛰어나갔고 저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비겁한 내연남 옆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아들, 명예,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 가정까지 모두 북한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며 제 인생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어떻게 서울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서진은 남편이 떠나자마자 저를 버려두고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렸습니다. 혼을 잃은 시체처럼 서초동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침까지만 해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던 그 집이 이제는 저를 심판할 거대한 법정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직 밖은 훤했지만 집 안은 불이 다 꺼져 있어 어두컴컴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 지독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민은 거실 베란다 앞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발밑에는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불을 켤 엄두도 그에게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현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더러운 꼴이 밝은 빛 아래 드러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앉아. 어둠 속에서 무미건조하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철민이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마저 증발해버린 깊은 피로감과 혐오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사과도 하지 마.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과는 너무 싸구려야.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빈 A사 용지와 펜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길을 줄 테니 당신이 선택해.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그가 제 머리에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당신이 그 딴 따라 새끼한테 가든 말든 맘대로 해. 하지만 지훈이는 내가 데려간다.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당신 학교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의 그 역겨운 민낯을 낱낱이 밝힐 거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 길을 택하면 아들도 명예도 교사라는 직업도 모두 잃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이혼은 안 해. 당신은 서류상 내 아내이자 지훈이 엄마로 남는 거야. 지훈이 수능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해주고 양가 친척들 앞에서 체면 구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당신 그 잘난 교육자라는 껍데기를 지켜주기 위해 한 집에 사는 거지. 제 눈에 가취픈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아직 아이와 가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남남이야. 당신은 안방 쓰고 나는 거실 쓸 거니까.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주겠지만 내 감정은 여기까지야. 당신은 그저 이 집의 하숙생이자 남들 보기에 좋은 연극을 위한 동업자일 뿐이야. 내 몸에 손끝 하나 댈 생각하지 말고 지훈이 인생에 티끌 만한 흠집이라도 나게 밖에서 딴 놈이랑 붙어먹는 짓거리도 절대 금지야. 약속 어기면 그날로 길바닥에 쫓겨날 줄 알아.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곧 정신적인 무기징역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 살지만 아내가 될 수 없고 내 집이지만 유령처럼 살아야 하는 형벌. 하지만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지훈이의 환한 웃음을 본 순간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입을 코앞에 둔 아들을 망칠 순 없었습니다. 고향에 늙으신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할게요. 저는 팹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씁쓸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악하네. 그럼 오늘 밤부터 난 이 소파에서 잘 테니 안방은 당신이 써. 절대 그 선을 넘지 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베개와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치의 미련도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아 남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를 잃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초동 집은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소파 등받이 쪽으로 돌아 누웠고 저는 홀로 널찍한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배어있던 그 침대는 이제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았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밤새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저는 매일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과 깨질 듯한 머리를 안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유심을 빼서 부러뜨린 뒤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번호, 문자, 사진 모두 흔적도 없이 지웠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했던 제 아내 여자를 스스로 죽이고 메마른 껍데기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부엌으로가 남편과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쇠고기 설렁탕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집안의 냉기를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을 차리고 나갔을 때 이미 옷을 차려입은 철민은 힐끗 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먹어. 그 짤막한 한마디만 남긴 채 2층에서 내려온 지훈이 역시 눈 밑이 철했습니다. 식탁 위에 설렁탕과 저를 번갈아 보던 아들의 눈빛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철저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늦었어요. 가면서 토스트 먹을게요. 지훈이는 저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두 그릇의 설렁탕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짭짤한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서진에게는 공중전화로 남편이 알았습니다. 직장 잃고 싶지 않으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서진은 철민의 보복이 두려워 지방의 어느 시골 학교로 전근을 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환상이라 믿었던 그 불륜의 끝은 그토록 지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영원히 거치지 않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전투를 치르듯 밥만 밀어넣고는 곧장 동네 포장마차나 술집으로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모기에 뜯기며 포장마차에 앉아있을지언정 더러운 아내와 한 집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윤이 나도록 청소를 하고 남편의 셔츠를 칼같이 다려놓고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며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걸 당연한 하숙생의 의무쯤으로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여보, 이 겉옷 빨아줄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둬.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그것은 어린애 같은 삐침이 아니라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저를 세균 취급하는 철저한 경멸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이 3시에 화장실을 가다 지훈이 방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따뜻한 우유를 타서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지훈아, 늦었는데 우유 마시고 자렴. 안에서 예의 바르지만 차디찬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두고 주무세요. 문 앞에 우유를 내려놓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저와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허영심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내던진 대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히 고립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집, 2009년 가을, 지훈이는 한양대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친척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무덤처럼 무거웠습니다. 지훈이는 학업을 핑계로 왕십리의 학교 근처 기숙사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숨막히는 이 집에서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부모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철민은 묵묵히 아들의 짐을 싸서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아들마저 떠난 집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기괴하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밥상보를 덮어둔 뒤 출근했습니다. 점심에 집에 오면 밥은 손도 안 댄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녁 7시까지 기다려 남편이 오면 그는 묵묵히 밥만 먹고 TV나 신문만 보았습니다. 다 먹으면 그대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오직 고갯짓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밥 먹었어요? 끄떡. 주말에 친정 조카 결혼식 갈 거예요? 끄떡. 이번 달 관리비 냈어요? 영수증을 가리킴. 철민은 남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면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저는 심한 A형 독감에 걸려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고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한밤중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에 깬 철민이 불을 켜고 달려와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집어든 것처럼 뻣뻣하고 차가웠습니다. 그가 해열제와 물을 먹여주자
저는 남편이 아직 나를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알량한 희망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약 먹고 빨리 일어나. 이웃 사람들이 아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는 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그러는 거니까. 내 이름에 똥칠하기 싫어서 챙기는 거니 착각하지 마. 그의 한마디는 막 타오르려던 희망의 불씨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눈에 띄게 늙어갔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지고 흰머리도 늘어만 갔습니다. 학교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깐깐하고 웃음기 없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이 이미 죽어버린 감정들의 공동묘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절이나 경조사로 고향에 가거나 친척들이 오면 남편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 접시에 갈비찜을 올려주며 여보, 많이 먹어라고 다정하게 굴었고 농담을 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 사장님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금슬이 참 좋아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완벽한 쇼윈도 부부였죠.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전구 담화가 나가듯 툭 꺼져버렸고 그는 다시 걸어다니는 빙하로 돌아갔습니다. 2013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훈이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서울 출신의 싹싹하고 야무진 회계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드디어 제 짝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철민과 저는 오랜만에 말을 섞어야 했습니다. 식장 하객수 예단 등 오직 사무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이니 남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며 강남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고급스러운 붉은색 한복을 입고 철민은 말끔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혼주였습니다. 사회자가 3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신 양가 부모님이라고 소개하자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철민은 다정하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의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가장 환한 미소로 화답했죠. 철민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아빠 엄마는 너희가 서로 아끼며 살기만을 바란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만한 상처는 서로에게 절대 주지 말고 살거라. 하객들은 감동적인 축사에 박수를 쳤지만 그 말은 제 심장에 꽂히는 비수였습니다. 그가 저로 인해 겪은 고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걸 저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무거운 철문이 닫히자마자 철민은 뜨거운 불판에서 손을 떼듯 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내던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제 지훈이한테 할 도리는 다 끝났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더는 귀찮게 얽히지 말고. 저는 땀에 젖어 얼룩진 화장과 무거운 한복의 무게를 견디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잡았던 다정한 손길은 그저 가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가장의 완벽한 1인극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화려한 한복과 장신구를 벗으며 뼈저린 고독 속에서 눈물만 삼켰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15년 가뭄의 단비처럼 수진이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남의 산부인과에서 손자 민준이가 태어난 날, 철민은 밤새워 분만실 앞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나오자 그는 가장 먼저 달려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득한 채로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옛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다시 본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이의 탄생으로 집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민준이 분유 좋은 걸로 좀 사놔. 돈 아끼지 말고. 네, 해외 직구로 알아볼게요. 주말에 애들 오면 전복죽 좀 끓여놔. 수진이 젖 먹이려면 기력 보충해야 하니까.
남편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자라는 존재가 우리 부부를 이어주는 가느다란 밧줄이 될지도 모른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이가 오줌을 싸서 남편의 옷이 다 젖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서둘러 수건을 가져가 닦아주다 남편의 손과 제 손이 스쳤습니다. 철미는 조건 반사적으로 손을 빼긴 했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진 않고 내가 닦을게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그도 용서할 준비가 된 걸까? 저는 집에서 입는 옷도 새로 사고 민준이를 핑계로 대화를 늘려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미소는 오직 자신의 핏줄인 손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가면 그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빙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여전히 배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날 아들 부부가 명절을 쇠러 집으로 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시댁의 어두운 비밀을 전혀 모르는 며느리 수진이가 해맑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저희는 툭하면 싸우는데 아버님, 새해인데 어머님한테 뽀뽀라도 한번 해주세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고 철미는 마시던 소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밥이나 먹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수진이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지훈이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들 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향했습니다. 두 분 각방 쓰신 지 10년도 넘은 거 저 다 알아요. 거실 소파 한쪽이 푹 꺼져 있는 거, 어머님이 밤마다 안방문 잠그고 주무시는 거,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쇼윈도 부부 행세하는 거, 이제 안 지겨우세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훈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 쇼하시고 이제 서로 솔직해지세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두 분 다 껍데기뿐인 부부 생활 끝내고 서로 놔주세요. 저도 다 컸고 제 가정도 있어요. 두 분이 이 집에서 서로 말라 죽어가는 꼴 보는 거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철미는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이 집안 꼴. 내 체면은 어쩌고. 이혼 가정 자식이라는 소리 너한테 안 듣게 하려고 민준이가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했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다. 어른들 일에 넌 신경 꺼. 철미는 그대로 일어나 거실 소파로 가이부를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설날 밥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TV에서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사회적 체면과 가문의 이름이 때로는 사람의 진짜 행복보다 더 잔인하고 무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17년 제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50세 생일이라 동료 교사들은 크게 파티를 하라며 부추겼지만 제게 그럴 기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전화로 축하를 전하며 명품 가방을 보내왔고 철미는 아침 일찍 말없이 출근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생일을 챙긴 적이 없는 사람이니 당연했습니다. 온종일 혼자 책을 읽고 화초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독이 썩은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철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홀딱 젖은 채로 집에 들어온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걸 툭 던져두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뜨거운 돼지국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녀 시절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산식 돼지국밥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옷을 갈아입고 나온 철민이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 오다가 문연 식당이 있길래 그냥 샀어. 그냥 샀다는 그 무뚝뚝한 한마디에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진한 국물과 부추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설움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국밥을 떠먹으며 식탁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의 등을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내가 돼지국밥 좋아하는 거 아직 기억하고 있었네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산지 벌써 10년이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줄 순 없나요?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요. 우리 늙어가는 마당에 남은 시간이라도 평안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철민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제 분노도 없었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평안, 넌 평안하고 싶어? 그 국밥 말이야. 어때? 맛있어? 네, 맛있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답하자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국밥은 뜨거울 때나 맛있는 거지. 다 식어 빠져서 기름 둥둥 뜬 국밥을 어떻게 먹어? 우리 부부 꼬락서니가 딱 그거야. 10년 전에 이미 차갑게 식어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데워 먹자고? 꿈 깨. 오늘 내 생일이라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적선한 거니까 다 먹었으면 치우고 자. 그는 소파로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죽어버린 사랑은 국밥 한 그릇이나 눈물 어린 사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잔인하게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2018년 결혼 30주년.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숫자지만 제겐 30년의 기나긴 비극이었습니다. 지훈이 내외의 등살에 밀려 우리는 롯데월드타워가 훤히 보이는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주은식 기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축하 그림을 받으며 활짝 웃는 철민을 보며 저 미소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내 것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우리 둘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도 시렸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벌써 30년이에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워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시커먼 한강물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움? 처음엔 미쳐버릴 만큼 밉고 죽이고 싶었지. 그런데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해. 이젠 밉지도 않아. 그냥 하루하루 가면 쓰고 쇼하는 게 지치고 피곤할 뿐이야. 그저 내 명이 빨리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야 나도 해방되고 너도 해방될 테니까. 그의 체념 섞인 대답은 차라리 미움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미움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지만 체념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엄격한 거리두기로 인해 서초동 집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부부도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두 노인네만 덩그러기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라면 2봉지와 시든 김치뿐일 때 저는 라면을 끓여 철민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김치를 얹어주자 이번엔 그가 밀어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먹어. 지금 아프면 병원에 실려가지도 못하니까. 당신이 걸리면 나도 걸리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무뚝뚝하지만 걱정이 담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다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재난이 어쩌면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집안을 쓸고 닦으며 필사적으로 가정의 온기를 만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오산이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철민은 낡은 낚시 도구를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낚시하러 갈 테니 밤에나 올 거야. 집에 처박혀 있었더니 좀이 쑤셔서. 가족이란 배가 폭풍우를 만나 잠시 살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일 뿐 날이 계자선장과 승객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허황된 희망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고 현실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현재. 저는 서초동 집 소파에 앉아 정 선생님이 건네준 초음파 결과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궁 내 섬유화 흉터,
그 글자가 저를 비웃듯 춤추고 있었습니다. 수술도 자연분만 외엔 출산도 한 적 없는 내가 왜 자궁에 칼자국이 있단 말인가? 그때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2008년의 그 어두운 기억, 불륜을 들키고 이혼 대신 쇼윈도 부부의 형벌을 선고받았던 그날 밤. 저는 수치심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찬장에 있던 다량의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영원한 잠으로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기억이 끊겼고 눈을 떴을 땐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몸엔 온갖 호스가 꽂혀 있었죠. 철민은 뽀쑥해진 얼굴로 제가 이틀간 혼수 상태였다고 위세척을 해서 겨우 살려냈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면제 후유증이라는 철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 뱃속이 텅 빈 것 같았던 그 기분, 혹시? 현관문이 열리고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오는 길이었죠.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병원 결과는 어때? 의사가 뭐래? 저는 그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18년간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내 자궁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다고. 신발을 벗던 철민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가장하며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의사가 돌팔이네. 지훈이 자연분만으로 낳은 여자가 무슨 흉터가 있다고. 세브란스 전문이에요. 잘못 볼 리 없어요. 제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 2008년에 내가 수면제 먹고 아산병원에 실려갔을 때 위세척 말고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철민은 저를 외면하고 부엌으로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그 회피가 제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위세척하고 퇴원한 게 다야. 거짓말 마.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세척만 했는데 왜 한 달 내내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냐고. 왜 이런 흉터가 남아있냐고. 18년 동안 당신 나한테 뭘 숨긴 거야. 철민이 유리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휙 돌아서는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18년간 억눌러왔던 활화산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알고 싶어? 철민의 사자후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래, 말해주지. 내년이 얼마나 잔인하고 역겨운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마. 저는 평소 화를 내지 않던 남편의 무서운 폭발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2008년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위세척만 한 게 아니었어. 내년 뱃속에 애가 있다는 걸 발견했지. 임신 3개월이었어. 심장이 탐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기차 경적 소리 같은 이명이 울렸습니다. 임신 3개월. 내가 임신을 했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식탁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철민은 처절하고도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년 임신했어. 그런데 나랑 너는 그 반년 전부터 내가 천안 공사판에 박혀 있느라 손끝 하나 스친 적이 없었지. 그럼 그 뱃속의 핏덩이가 누구 새끼겠어? 그딴 따라 음악 선생 새끼 거잖아. 진실은 너무도 적나라하고 참혹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네가 혼수 상태로 누워있을 때 의사가 나한테 묻더라. 아이를 어쩔 거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 그 불륜남의 종자를 내 호적에 올리고 키워야 했어? 매일 그 새끼 얼굴을 보면서 내년이 다른 놈이랑 뒹굴던 걸 떠올려야 했어? 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늙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남자야. 나도 피눈물이 난다고. 내 집에 원수의 자식을 키울 만큼 난 성인군자가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산모도 태아도 위험하다고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당장 낙태 수술을 하라고 내가 시켰어. 네, 자궁에 남은 그 흉터는 네가 나한테 안겨준 그 끔찍한 수치심과 배신의 증표야.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엄마가 될 뻔했지만 제 배신이 그 아이를 죽였고 남편의 분노가 그 칼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생명이 어른들의 추악한 죄악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네가 또 수면제 처먹고 죽을까 봐. 아니면 그 새끼한테 쪼르르 달려갈까 봐. 난 지훈이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진실을 목구멍으로 삼키고 18년을 버텼어. 네,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지워버린 핏덩이와 내 더러운 짓거리가 떠올라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용서를 바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거실은 제 통곡 소리와 남편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8년간 잠들어 있던 과거의 괴물이 깨어나 우리가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평화의 껍데기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터질 듯한 공기를 찢으며 거실의 집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불길한 징조처럼 다급한 벨소리였습니다. 씩씩대던 철민이 주저하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강철민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며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쥐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고라고요? 어디요? 아산병원? 철민이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의 증오와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아비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어 빨리!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우리 지훈이가 왜요? 제 심장이 덧는 것 같았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컨테이너 트럭이랑 부딪혔대.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지금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있대. 빨리 가자 임마. 우물쭈물하다 애 얼굴도 못 본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다리가 풀렸습니다. 철민은 방에서 지갑과 차키를 움켜쥐고 나와 저를 질도 끌다시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길. 철민은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마스크 위로 끊임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훈아, 넌 우리 부부의 유일한 이유야. 네가 잘못되면 우린 어떻게 살아. 방금 전 진실을 들추며 싸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이렌 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끝에 2008년의 임신 중절보다 더 끔찍하고 거대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은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사람들의 절규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복도에 주저앉아 실신 직전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 지훈 씨 어떡해요? 수진아, 진정해라. 의사는 뭐라더냐? 철민이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의 출혈이 너무 심하대요. 수술 중인데 병원에 지금 AB형 혈액이 부족하대요. 직계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당장 수혈을 해야 한다고. 그 순간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며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다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강지훈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제가 애비입니다. 철민이 뛰어갔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환자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팩을 긴급 수배 중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부모님 중에 AB형이 있으십니까? 저는 O형입니다.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도 O형입니다. 하지만 O형 피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잖아요. 제 피를 다 뽑아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의사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차트를 보고 철민과 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O형이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헌혈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제 헌혈증에도 명확히 O형이라 찍혀 있습니다. 철민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두 분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모두 O형이면
자녀는 무조건 100% O형만 나옵니다. O형 부모 사이에서 AB형 자식이 태어나는 건 생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군요. 그 말은 제 정수리에 내리꽂힌 벼락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O형, AB형.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의사의 단호한 확언은 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옆에선 철민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철민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져 의사를 보다가 이내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천천히 제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아들을 걱정하는 아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경악과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민이 쉰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O형 부모에게서 AB형 자식은 태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혈이 시급합니다. 부인분은 혈액형이 뭡니까? 저는 B형입니다. 수진이가 떨며 답했습니다. 그럼 응급으로 B형 혈액을 교차 수혈할 수 있는지 검사해 봅시다. 따라오세요. 수진이는 간호사를 따라 뛰어갔고 복도에는 철민과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응급실의 소음이 일순간 음소거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쿵쾅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철민은 대기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생사의 갈림길보다 더 무겁고 숨 막히는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왜 지훈이가 AB형이지?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가 젖물려 키웠는데 내 아들은 분명해. 하지만 아빠가 철민이 아빠가 아니라고? 나도 O형이고 철민도 O형이면 지훈이의 친아빠는 A형, B형 아니면 AB형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 순간 어떤 끔찍한 기억 하나가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운명적인 밤. 설마 김미영,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실성한 듯 핏발이 선 두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소 저를 경멸하던 눈빛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 피를 흘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답해. 그가 이빨을 꽉 깨물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지훈이 도대체 어떤 놈 새끼야? 여보, 난 몰라요. 당신 아들 맞아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입 닥쳐. 철민이 포효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제 양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거짓말을 해? 의사가 방금 말했잖아. O형끼리 어떻게 AB형을 낳아? 내가 나를 속였어. 30년 동안 나를 철저하게 기만했다고. 말해. 2008년에 그 딴따라 새끼 말고 지훈이 친애비가 어떤 놈이야. 너 도대체 언제부터 내 머리에 바람을 피운 거냐고.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저 자신조차 방금 깨달은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여긴 병원이야. 우리 아들 수술 중이잖아. 제가 애원했습니다. 철민은 저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세게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탈하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하하. 내가 지금 내 핏줄도 아닌 새끼를 위해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이야. 30년이야. 남의 자식 새끼 키워주느라 내 청춘 다 바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너 같은 환양년이랑 이혼도 안 하고 평생을 참아왔어. 나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병신머저리 새끼였구나. 평생 가족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강인한 경상도 산의 강철민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지난 30년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억울함이 응급실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수술실 위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고
철민은 본능적으로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커도 30년을 금지옥엽 키워온 아들에 대한 부정부칭은 숨길 수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부인분과 긴급 조달된 혈액으로 수혈도 마쳤고요.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해야 합니다.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엔 짙은 먹구름이 꼈습니다. 중환자실 문 너머에 누워있을 지훈이를 떠올리며 그는 이제 그 아이를 무어라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산소 호흡기를 낀 채였습니다. 철민과 저에게 짧은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철민은 침대 발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연민과 낯설음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부모를 보며 그는 아픈 와중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저는 지훈이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쩌다 사고를 내서 이 꼴이야, 내 새끼. 지훈이는 저를 보다 철민의 굳은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시뻘건 눈과 싸늘한 태도에서 무언가 폭풍이 지나갔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혈액형 이야기 들으셨어요? 지훈이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와 철민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철민이 더듬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꼬리를 타고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고3 때, 군대 신체 검사 받을 때요. 18년 전 수능을 앞두고 있던 그 해,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때 의사가 제 혈액형이 AB형이래요. 주민등록 등본 뗄 때 아버지 어머니 모두 O형이신 걸 봤는데 이상했죠.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기관에 아버지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보냈어요.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내 여린 아들이 18살 때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홀로 짊어지고 감내해 왔다니요. 친자 불일치였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젖어들었습니다. 결과지를 받고 한강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집을 나가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밤늦게 먼지 뒤집어 쓰고 퇴근하셔서 저 먹으라고 붕어빵 사오시고 제 어깨 주물러 주시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다. 이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버지다 속으로 다짐하며 침묵했어요. 철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이 애비한테 말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버지. 다른 사람 자식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그늘에 숨어 살아서요. 제가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랑 저버리고 떠나실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철민은 침대 난간에 머리를 기댄 채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뜨거운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인 아내에 대한 분노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자신을 세상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며 속을 끓였을 효자 아들에 대한 가여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기구한 운명의 장난에 묶인 세 사람의 비극이 병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지훈이가 잠들자 철민은 고갯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병원 야외 정원의 큰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와 남편의 깊게 패인 주름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지훈이도 다 털어놨으니 이제 당신 입으로 숨김없이 다 말해. 철민이 지칠 대로 지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추악한 과거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당신, 30년 전 우리 결혼하기 전날 밤, 이태원에서 했던 처녀 파티 기억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기억나. 내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놀았잖아. 그날 밤 내가 난생 처음으로 양주를 엄청 많이 마시고 만취했었어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틀거리며 그 바의 VIP 휴게실 룸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방은 어두웠고 누군가 누워 있었는데 난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옷은 흐트러져 있고 방엔 나 혼자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쳤죠. 그냥 술김에 꾼 나쁜 꿈이거나 당신이 나를 안아주고 먼저 나간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어요. 그 새끼가 누구였어? 철민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나중에 정황을 맞춰보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나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던 사람. 동수 씨요. 동수? 철민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내 불알 친구 최동수? 내 결혼식 사회까지 봤던 그 개자식? 네. 동수 씨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를 묘한 눈으로 쳐다보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고 딱 한 달 뒤에 동수 씨가 갑자기 가게랑 집 다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잖아요. 연락 다 끊고. 철민은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하늘을 향해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기가 막힌다. 세상에 가장 믿었던 내 불알 친구와 내 마누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인간이 내 등에 칼을 꽂았구나. 한 놈은 무서워서 미국으로 토끼고 한 년은 지 새끼인 양 나한테 평생 양육을 시켜? 내 인생 정말 스펙터클한 한 편의 블랙 코미디네. 저는 그가 신고 있는 낡은 구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나도 지훈이가 당신 핏줄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철민은 저를 밀어내지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동공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기만과 배신으로 얼룩진 지난 30년, 그리고 엉뚱한 곳에 바쳐진 자신의 맹목적인 희생을 돌이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달 뒤 지훈이는 무사히 퇴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서초동 우리 집의 공기는 영원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18년간 유지했던 가식적인 냉기 대신 끝이 예고된 완전한 이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철민이 저와 지훈, 수진이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집 팔았다. 가계약금 들어왔고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넘긴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철민만 바라보았습니다. 집 판 돈은 3등분 할 거다. 3분의 1은 지훈이 너랑 수진이가 가져가서 민준이 키우는데 보탰어라. 지훈이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일어나. 철민이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 피는 안 물려받았어도 내가 30년 동안 기저귀 갈고 업어 키운 내 새끼다. 애비가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토달지 말고 받아. 그리고 철민은 제 앞으로 은행 통장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야. 변두리에 작은 소형 아파트 하나 얻어서 노후 보낼 정도는 될 거야. 우리 부부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 이혼 서류에 내 도장 찍어놨으니 당신도 도장 찍어서 법원에 내. 이제 그만 서로 놓아주자 미영아. 나 진짜 너무 지쳤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움켜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이 도장 인주 위로 뚝뚝 떨어져 붉게 번졌습니다.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과분하게 자비로운 처분이건만 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나머지 돈은 철민은 옆에 놓인 빛바랜 등산 배낭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못 해본 여행 다니는데 쓸 거다.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지.
나를 위해 살아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오토바이 타고 남해, 여수, 통영 앞바다까지 이 나라 끝에서 끝까지 돌아다녀 볼 거다. 바람 쐬면서 다 잊어버리고 늙어가는 내 마음 평안이나 찾아볼란다. 다음 날 아침, 철미는 낡은 배낭을 맞습니다. 소매 끝이 해진 셔츠를 입고 등산 모자를 눌러 쓴 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민준이를 안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3살배기 민준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할부지, 깎아사 오세용. 철미는 손자를 덥석 안아 뺨을 비비고는 전내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살아라 아들. 애비 애미처럼 살지 말고. 사내 자식은 품을 땐 바다처럼 품어야 하지만 놓아줄 땐 과감히 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는 끝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더니 매연을 내뿜으며 쏜살같이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초여름의 눈부신 햇살 속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만 바라보던 좋은 남편, 번듯한 가정, 아들의 존경심마저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은 때늦은 뼈저린 후회와 고독 속에서 천천히 말라가는 것뿐일 겁니다. 서울의 도심은 오늘도 여전히 차가 막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지만 우리 가족의 30년 연극의 막은 이렇게 영원한 흉터를 남긴 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거칠고 투박했던 그 경상도 남자 강철미는 이제야 그 억센 남해의 바닷바람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자유를 찾았을 것입니다.